2017년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의 얼굴과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현장은 격렬한 폭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두개골은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고 상반신 곳곳에는 둔기에 반복적으로 맞은 듯한 짙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갈비뼈 역시 여러 대가 골절된 상태로 단순한 사고나 잠깐의 폭행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수사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죠. 우선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지문과 얼굴 인식 데이터를 활용했고 아파트 관리 기록과 지역 의료보험 정보 등을 대조했습니다. 그 끝에 밝혀진 피해자는 69세의 남성 마이클 모롤랜드였어요. 특별한 범죄 이력이나 마약 관련 이력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에요. 이웃들에 따르면 직장을 은퇴하고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곧 현장 근처의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앞서 발견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은 조용하고 사람의 인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모롤랜드의 집 앞에 멈춰 서더니 주저함없이 문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쾅쾅쾅 거칠게 두드리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포착됐죠. 몇 차례의 강한 노크 끝에 문이 열렸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모롤랜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남성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곧 남성 몸짓은 거칠어졌고 손짓과 고개 움직임에서 이렇게 짜증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이 모롤랜드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모롤랜드는 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 나오고 카메라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이내 비상구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비상구 CCTV 화면에 다시 포착된 장면에서 남성의 주먹은 반복해서 오르내렸고요. 모롤랜드의 몸은 점점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벽과 바닥에는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CCTV 속 남성은 그 모습을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마치 분노가 다 풀렸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사라졌죠. 이 폭행은 4시간가량 지속되었어요. 복도에는 움직이지 않는 노인만이 남아있고 CCTV 화면은 끝까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이 비교적 뚜렷하게 촬영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아파트 내부는 물론 주변 출입로와 인근 상가, 도로에 설치된 추가 CCTV까지 차례대로 확인해 나가면서 남성의 이동 경로를 좁혀나갔습니다. 동시에 수사팀은 사건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의 남성이 최근 이 일대에서 자주 목격됐다는 몇몇 증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성의 인상착의와 얼굴은 수사팀 내부에서 이미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7일 사건 현장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탐문 과정에서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눈에 그는 모롤랜드를 폭행하던 CCTV 속 남성과 같은 얼굴이었죠.
경찰은 그를 불러세워 신원을 확인했고 면밀히 살펴보던 끝에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게 되죠. 그는 36살의 아시아계 남성 가브리엘 히카리 야드옐로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야드옐로임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은 쿠로사키 이치고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본명이 와타나베 유우키래요. 오락가락하는 그의 말에 경찰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원 확인에 들어갑니다. 체포 직후 지문과 얼굴 사진을 확보해서 출입국 기록과 체류 이력을 대조한 거죠. 그 결과 가브리엘 히카리 야드옐로힘이라는 이 이름은 가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와타나베 유우키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일본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1987년생 한국인 남성 송정훈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송정훈으로 부를게요. 이 수사 내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사실과 다른 말만 늘어놓던 송정훈.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가 살아온 환경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송정훈은 10살 전까지는 한국에서 살았어요. 일본에서도 잠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에서 보낸 이 유년기 시절이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상처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불안정했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늘 외롭고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한국과 일본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로 느껴지며 그 시절의 기억을 고통으로 여긴 거죠. 그는 10살 때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고 교우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6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모는 일본인이고 자신은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린 시절에 한국인 양어머니에게 입양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러한 모습들로 봐서 10대 때부터 상당히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송정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식당, 호텔, 관광 분야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한때는 은둔 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대마초와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메스암페타민이 이게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는 정말 위험한 마약입니다. 사용자들은 극심한 충동성, 공격성, 피해망상, 환각을 겪게 되고 현실 판단 능력 자체가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감시당하고 있어요 라는 망상이 흔히 보고됩니다. 또 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2009년 송정훈은 오클랜드에서 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서 처음으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정확한 진단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어요. 이후 한동안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킥복싱 코치로도 일하며 몇 년간 거주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온 뒤에는 한인교회를 통해 임시 노동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해 보이던 시간 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이 마약에 큰 돈을 투자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 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 히카리 야드 엘로힘으로 개명했습니다. 개명하기 전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무튼 이 개명한 이름 가브리엘 히카리 야드 엘로힘을 보면 천사의 이름인 가브리엘, 일본어로 빛을 의미하는 히카리,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손을 의미하는 야드 엘로힘, 이렇게 된 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애니메이션 블리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리치라는 애니메이션에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는 쿠로사키 이치고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사신이 되어서 악령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만화에 푹 빠지게 된 그는 점점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 범행의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닌 쿠로사키 이치고였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 자신도 신의 대리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교적인 단어를 결합한 가브리엘 히카리 야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고요. 어쩐지 좀 길다고 했어요. 그는 환청을 듣기도 했는데 이 환청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결국 2015년 송정우는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듯 보였죠. 하지만 퇴원은 곧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문제의 행동을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잠시 나아진 것처럼 보였던 상태는 또다시 무너졌고 성종우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위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14일에 오클랜드의 정신병원으로 향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토로하며 입원을 자청했습니다. 주치의는 그의 조현병이 만성적이며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각해진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이후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약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마약 중독 증상도 많이 개선되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 그에게 갑자기 임시 퇴원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 이유는 병원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병원 측은 이주치의 약물을 처방해주면서 병상을 비워줄 것을 공고했고 그는 그렇게 퇴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이 송정우를 완전히 방치한 건 아니었어요. 그를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장기 숙소로 안내하면서 일시적인 거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송정우는 그렇게 퇴원 후 9월 25일 병원에서 마련해준 해당 장기 숙소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머문 건 단 하루뿐이었고 바로 다음 날 워롤랜드를 살해했죠. 후에 이 임시 퇴원 결정은 큰 논란이 되었어요. 사건 발생한 후 병원 측은 내부 검사를 실시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죠. 특히 조현병 환자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이 결정된 점, 병상 부족이라는 행정적 이유가 환자의 안정보다 우선시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송정우는 우루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함께 버스를 타고 모롤랜드의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우루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판매하던 성매매 여성으로 송정우과는 마약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죠. 임시 퇴원 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괴로워하던 그는 참다 못해 우루에게 히로뽕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어요. 이때 그녀는 $200 주면 자신이 아는 딜러에게 약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딜러가 갱단과 연줄이 있어 위험하기는 하지만 자신과는 안면이 있어 함께 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루의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송정우를 딜러와 이어줄 생각도 없었고 갱단과 연줄이 있다는 딜러와 안면도 없었어요.
그저 200달러를 갈취할 목적이었죠. 하나로 29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충 아무 아파트에나 도착했고 성정우는 우루에게 돈을 건넸어요. 대금을 받아든 여성은 아파트를 향해 유유히 사라졌죠. 자,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루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녀를 기다리던 송정우는 어느 순간 당했다 라는 직감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송정우는 우루에게 전해들었던 딜러가 거주한다는 호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 두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리둥절한 모습의 모롤랜드가 문을 열고 나왔죠.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남성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죠.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송정우는 그에게 소리쳤어요. 젊은 여자가 당신 찾아왔지. 빨리 내 양 내놔! 모롤랜드는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서 이러니까 당황했죠.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약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이 대답에 송정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그를 끌고 가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지는 폭행에 모롤랜드는 피를 토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고요. 2018년 9월 송정훈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그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가였습니다.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강제로 퇴원당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에게 심신미약이 적용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였죠. 변호인 역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배심원들은 송정훈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3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저는 배심원들이 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그들은 그가 범행 전후 행동이 목적이 있고 일관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했고요. 악령이나 환영을 본 상태가 아니라 현실 인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통제할 능력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정훈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를 제기했어요. 이때 이들이 내세운 증거는 다름 아닌 블리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송정훈이 모롤랜드를 폭행하는 장면과 블리치의 한 장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닌 쿠로사키 이치고였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그는 모롤랜드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블리치의 한 장면을 연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운 나쁘게 사망했을 뿐이라면서요. 또한 수사 당시 이 송정훈이 중얼거렸던 일본어 단어들 역시 블리치의 대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13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는 평생 혼자였고 주변 누구도 그의 정신질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도 제대로 치료를 받는 방법도 모른 채 살아왔을 거예요.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만 있었다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성종훈이 살해한 방식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했어요.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무마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의 주장대로 범행의 순간 정말 쿠로사키 이치고의 빙의에서 악령을 퇴치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었던 걸까요?
정말 그의 눈에 머롤랜드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존재로 비춰졌던 걸까요? 정말로 원하는 약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잔혹한 살인마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신의 대리인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이유도 모른 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동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가해자를 동정할 여유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3년 3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외곽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커다란 총격음이 들려왔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한 여성의 집으로 걸어가던 남성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던 건데요. 당시 남성은 다발성 총상을 입어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자 브라질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가 누구였는지가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사망한 남성은 69세의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라는 사람인데 그는 단순한 시민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로 126년형을 선고받았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자 유명한 유튜버 겸 틱톡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1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는 총 71명. 하지만 브라질 법에 따라 2007년 4월 34년 복역 후 석방되었습니다. 126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석방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브라질에서는 법에 따라 실제 복역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유는 교도소 수용 인원 문제 때문인데요. 아무리 형량이 길더라도 실제로는 30년까지만 복역하면 되는 겁니다. 페드로가 대부분 살해한 대상은 선량한 시민은 아니었어요. 그가 노린 사람들은 도둑, 마약범, 강간범, 심지어 살인자까지 말 그대로 사회의 악이라고 불릴 만한 이들이었죠. 이렇게 직접 범죄자들을 처단한 그는 단순한 연쇄 살인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자경단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브라질 언론에서는 그를 그냥 살인마라고 부르기보다는 투사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정의를 위해 싸운 인물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페드로는 1954년 10월 29일 브라질의 한 작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농장주가 아니라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어요. 가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에 취해서 아내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곤 했죠. 그 폭력은 이 페드로를 임신 중일 때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이로 인해 페드로는 머리뼈가 골절된 채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고 아기라 그런지 뼈가 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뼈는 잘 붙긴 했는데 이 두개골이 단층처럼 깊이 패이는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페드로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겨우 10살에 상파울루 시내에서 도둑질을 시작했고 13살 무렵에는 첫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돼요. 한 번은 사촌과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직접 사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페드로가 농장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사촌을 사탕수수 짜는 기계 속으로 밀어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의 눈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살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13살 때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로 끝났어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가 범행을 실행하려다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결국 1년 뒤 고작 14살의 나이에 인생 첫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의 아버지가 당시 한 고등학교 안에 있는 주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자재를 훔친 혐의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훔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훔쳤는데 이게 누명을 쓴 거죠. 페드로는 이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총을 들고 아버지를 해고한 알페나스시의 부시장을 시청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실제 범인이었던 경비원을 차단해서 죽여버립니다. 실제 범인을 페드로가 직접 찾고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저 페드로예요. 아저씨랑 같이 일했던 경비원 아들이요. 말하니까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그 순간 페드로는 총을 꺼내 들더니 그를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도주했죠. 살인 행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1969년 겨우 15살이었던 페드로는 강도와 절도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당시 브라질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기라 그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거나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시대라 누군가 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신원을 특정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페드로처럼 어린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해 활동하기가 훨씬 쉬웠던 환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페드로는 한 빈민가 마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곳에 만난 한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범죄 저질러도 경찰 잘 안 와요. 근데 일반 민간인 건드리면 무장한 경찰들이 바로 들이닥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페드로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동네에는 마약 사범들이 많으니까 걔네들만 골라서 털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무서움도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섭니다. 굉장히 대담한 모습이었죠. 이때 그를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이나 지역 갱단인데요. 그들은 페드로 얘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곧장 조직에 스카우트를 해요. 이후 그는 이 갱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조직의 단원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런데 이 갱단 생활 속에서 페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돼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올림피아 마리아라는 여성인데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약혼을 한 그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2번 다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킬 것이 많아지면 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도 이제 갱단 일을 청산하기로 했죠. 하지만 운명의 배신이었을까요? 마리아는 페드로가 몸담던 이 갱단의 라이벌 조직원들에게 납치되어서 잔혹하게 고문당한 뒤에 살해당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페드로의 갱단에서 소속 부하 직원 3명이 다른 갱으로 넘어갔어요. 얘 두목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페드로한테 쟤네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그는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살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살인하지 않을 거예요. 말했죠. 그러니까 두목이 조직을 배신한 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 너가 원한다면 이번 것만 처리하고 나가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페드로는 3명의 부하 직원만 처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쪽 갱들이 자신의 직원 살해했다면서 마리아를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그는 마리아를 죽인 갱단의 조직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피해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복수를 실행할지 고민하다가 한 명씩 찾아가서 죽이기보다는 한꺼번에 학살하는 편이 좋겠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라이벌 조직 두목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게 된 페드로는 결혼식 날 총 7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대학살을 벌였죠. 1973년에는 사촌동생이 페드로에게
자신을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친구에 대해서 하소연을 털어놓았는데 그가 이 얘기를 듣고는 내 사촌동생 이렇게 만든 남자? 내가 당장 찾아가서 죽여버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를 찾아가서 총으로 살해해버렸어요. 자, 이쯤부터는 그가 뭔가에 홀렸는지 자신이 이 사회의 쓰레기와 악을 처단하는 심판자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점점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오히려 정당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마체테로 시신을 훼손하고 감옥에 수감되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페드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부시장과 경비원을 죽인 바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하니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죠. 그는 또다시 결심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자고요. 곧장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면회장에서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칼을 꺼내서 무려 22번이나 찔러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놀라운 건 당시 아버지의 심장을 꺼내서 씹어먹었다고 직접 고백한 사실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교도관은 뭐 했던 거야? 어떻게 면회 신청 자리에서 칼을 꺼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지? 이 사건은 실제로 브라질 교도소 시스템의 허술함과 부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 페드로가 교도관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즉, 뇌물을 받고 일부러 눈을 감아줬다거나 형식적으로만 감시를 하면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곧바로 교도소에서 도주합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있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73년 5월 24일, 당시 겨우 19살이었던 페드로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때 이미 그가 살해한 사람은 10명이 훌쩍 넘긴 상태예요. 브라질 사회는 어린 연쇄살인범 존재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감옥으로 이송되던 후송차 안에서도 그의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간범을 살해했는데 이 피해자는 악명 높은 성범죄자였다고 해요. 이 일로 인해 페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가장 위급한 1급 범죄자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살인 행각이 감옥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이후 그는 독방에서 나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최소 47명의 범죄자들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타깃은 대부분 성범죄자나 살인범 같은 중범죄자들이었죠. 특히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는 공항 미치광이라 불렸던 프란시스코 페레이라는 연쇄살인범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11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9명을 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인물이었죠. 페드로는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했지만 교도관들이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미리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페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심판자처럼 행동하며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성공하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어요. 이처럼 감옥에 수감된 동안 수많은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소아성애자 등 강력 범죄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나는 범죄자들을 척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살인이 곧 사회에 득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의 말을 단순히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 죽인 숱한 피해자들 중에서는 강력범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명을 쓰고 들어왔을지 모를 단순 절도범은 물론이고 어느 날에는 같은 방에 수감된 동료 재소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페드로는 감옥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고 교도관들조차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죠.
또 괴물 같은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어느 날 동료 재소자 5명이 합심해서 페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3명이 페드로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남은 2명은 심하게 다쳐서 중상을 입었죠. 이쯤 되면 페드로는 거의 괴물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에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최대 형량은 30년형이니까요. 하지만 페드로의 경우 교도소 내에서 추가적인 살인을 계속 저지른 혐의로 기존 형량인 126년형에서 400년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석방을 받고 30년 후인 2003년에 나와야 하는 건데 추가가 되어서 결국 2007년 4월 24일 날 석방되었어요. 400년을 선고받고 4년이 미뤄진 거죠. 그 후 그는 포르탈레자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곳에서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곳에 바로 취업이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훨씬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즉, 그의 과거 경력을 오히려 범죄적 감별 능력으로 본 거죠. 또 싸움에 능숙하니까 주민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좀 평범하게 사나 싶더니 또 한 번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이전에 수감되었을 당시 폭동을 주도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2011년 9월 15일 그는 다시 체포되어서 8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감 중 모범수로 인정되어서 1년이 감형되었고 2018년 12월 10일 최종적으로 석방되었죠. 그가 감형을 받은 이유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교화를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범죄는 인생을 망친다라는 조언을 건네고 직접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제 2번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맹세를 했고 유튜브와 틱톡 계정을 개설해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채널도 운영했어요.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서전까지 출간하는 등 예전과는 180도 다른 평범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쯤에 카메라나 편집, 기술적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채널을 보면 일상, 경찰도 안 들어가는 빈민가 가보기, 사회 봉사하기를 올렸는데 빈민가에 가면 갱들이 건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악명 높은 살인자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소년 갱들에게 마약하지 말라며 다그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조회수가 잘 먹혔습니다. 그 영상이 구독자 20만 명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죠. 그는 2023년 3월 5일 향년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자신이 과거에 살해했던 부시장의 여동생 집을 방문했는데 약속을 잡고 방문을 했어요. 그때 도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기 전에 부시장의 여동생 집에 복면을 쓴 2명의 남자가 옵니다. 그리고는 남성들은 그녀에게 말했죠. 우리 페드로와 할 얘기가 있으니 혹시나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 후 페드로가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2 남성은 그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알을 다 쓸 정도로 사살했고 또 칼로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갈랐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는 죽었고 범인들은 곧장 도주해서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러 가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사과하러 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파놓은 덫일 것이다 등등이요.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가 방문한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법을 뛰어넘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악을 단죄해주기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 속 영웅이 현실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페드로의 팔에 새겨진 문신처럼 그는 살인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간범이나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들을 주로 죽였다는 사실이 일부에게는 정의로운 자경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살인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는 그를 영웅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하나에도 살인을 저질렀던 극단적인 충동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닌 살인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